사회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워낙 환자들이 로우 레벨로 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 질환이 아니라 이건 질병이 아니라 이거는 종합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조금 이제 다는 아니더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회 이사님이십니다. 손영민 이사님인데 또 하나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사회이사님이 맡아서 하는 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희 그 에필lep시는 크게 협회가 환자 단체가 있고 학회가 있습니다. 아카데믹 학회, 그 두 개가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두 개의 투 트랙을 가는데 우리나라는 뇌전증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임 그 홍성원 쌤이 1기 지원 센터장이 되었고 5년이 끝나서 2기입니다. 2기 올해 2기에 손영민 사회위원장님이 센터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우 레벨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서 진짜 환우들의 진짜 환우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한 거는 학술 이사님이 해 주실 거고요. 명패 없어도 다 기억하시겠어요? 여기 저기 정치기사님, 학술이사님, 총무이사님, 저는 이제 제일 저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의 질문 또 마이크. 저희 학회 이사장님이신 서대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 1시간 정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좋은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아마 총무이사님이 그 질문사항을 이제 디스커션 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이슈는 항발장약 신약 도입 지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잘 아시겠지만 뇌전증 환자의 약 30%가 약물 난치성 뇌전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신약 좀 더 다른 옵션, 선택, 치료 옵션, 신약이라는 게 거의 생존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약이 나왔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처방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이 중요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외국계 이제 회사에서 생산이 돼서 저희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미국 FDA 승인 그리고 유럽 EMA에서 승인된 신약이 이제 일단 이제 검증이 된 걸 보고 이제 그런 약들 우선으로 이제 저희 국내 도입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제 그런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매우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그 환자들을 1년, 2년 시간을 계속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세노바비트라는 이제 약도 있지만 이제 여러 이제 모든 이제 이런 약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특히 이 뇌전증 환자분들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중증도가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것은 사실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협상하게 되는 과정인데 코리아 패싱에서 이제 뭐 주위 아시아권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서 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조금 코리아 패싱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이제 어떤 항발장약이라는 게 이제 나오지만 이 기존 약들의 약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안이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플로어에서 또 뭐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환자 의료기준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좀 활발히 진행하고 그다음 뇌전증 수술을 위한 전원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 우리 병원에서 뇌전증 수술이 안 되지만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원활하게
리포아웃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원 시스템을 좀 체계화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또 이제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뇌전증 중증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 발작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보험 혜택이나 어떤 지원을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전증 지속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부 드문 뇌전증 증후군들은 희귀 중증 난치 질환에 포함되어서 한정증대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 예로 뇌전증 지속 상태라는 경우는 사실 그 상태가 치료가 돼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면 계속 지원받기 어려운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혜택 볼 수 있는 청구들이 있지만 사실은 원활하게 충분히 뇌전증 환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매우 어렵고요. 그 사각지대에 잇따라 보이는 반복 발작이라는 질환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발작이 여러 번, 이제 환자분마다 뭐 1년에 한두 번 뜨문뜨문 하는 분도 있지만 그때 한 번을 하더라도 여러 번 몰아가지고 하면서 거의 그로기 상태로 이제 의식이 처진 채로 오래 지속되거나 이제 그 이후에 뇌전증 지속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의 이제 발작 그런 경우를 이제 반복 발작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신체 현상이 있는 것처럼 심각한 신체 현상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회적 제도적 인식이 역시 이 부분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반복 발작이라는 진단명의 신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적용 확대를 도모해 볼 수 있겠고 중증 질환으로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 그다음에 희귀 중증 난치 질환으로 등록, 산정충대 적용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영역을 넓혀주는 방법, 그러니까 중증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입원 치료 시에도 이제 중증 진료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입원 치료 시에도 이제 중증 진료 비중 적용해서 뭐 앞서 얘기했던 어떤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도 좀 더 지연되지 않고 좀 원활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반복 발작이 기존 뇌전증 발작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인식 개선이 뭐 우리 의료진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 야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 그래서 키워드 세는데 저는 그 뇌전증 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대원입니다. 삼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내년까지 계속 일을 할 예정이고 옆에 아까 그 발제하신 선생님은 총무이사십니다. 지금 분당 저기 그 스프람의 서울대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늦으시긴 하는데 일단 그 질문이나 이런 식으로 토론해서 하면은 어떨까 하는데요. 그 마이크 좀 도와달라고 조금 뒤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제가 거기 있는 걸 뽑아갖고 여기서 가운데서 마이크 쓰실 분 저기 질문 주십시오. 여기만 연결되어 있고 꽤 특이하게 이렇게 SK 바이오팜에서 이루어진 약이기 때문에 더 국내 애착이 가는 좋은 약인데 그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는 그 약의 제약이나 뭐 여러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적인 그런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정도의 그런 현실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생긴 원인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서 그 코리아 패싱이 생긴 거는 이 세노바메이트만이 아니라 그 전에 라포자마이드 빈펫이라는 약이 있었거든요. 그 약도 그렇고 브리바라세탐이라는 약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코리아 패싱에 대한 게 이런 그 엑스코폴이 그 세노바메이트만 이슈화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밑에부터 시스템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 외국 회사, 다국적 회사에서 좋은 그 이노베이티브한 약을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맞춰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다. 무조건 저가로 가면서 이렇게 막아놓고 있다 보면 그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런 현대의 그런 그
치료나 진단 면에서의 그런 뒤처짐을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단순한 하나의 약에 대한 거를 뭐 이슈화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이 깔려 있다라는 게 저변화돼서 코리안 패싱이라는 그 창피한 일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이슈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개 같이 풀어가는 거에 하나의 한 꼭지 정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스텝이 아닌가 봅니다. 너무 노이즈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여러 사람 다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수술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술이 하는 사람이 없다. 요거는 잘못된 얘기죠. 요거는 잘못된 얘기고 에필lep시 수술이 그렇게 획기적인 일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그 임팩트 면에서는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많죠. 요새는 그 주니어 스태프들이 얼마나 그 엑셀런트합니까? 요새는 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서도 어차피 셀프 트레이닝으로 여러 일을 하는데 그런 엑스피lep시 서저리에 대한 그런 기본 컨셉이 옛날에 크레니오토미하고 그리드 넣고 펑셔널 매핑하고 뭐 이런 레이버러스한 게 아니라 요새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번 학회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시술 부분으로서의 그 레이저 LITT, 서멀 세라피라고 하는데 인터스셜 LITT라든지 아니면 뉴로 모듈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그 레이버러스하지 않죠. 레싱 베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할 환자가 서전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빨리 가는데 그거를 기법하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왜 기법 못하냐?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죠. 그 중에 아까 이 매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서저리 팀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병원에서의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팀을 만들기 위한 게 모더러트 피디아트릭, 뉴로서전, 뉴로이미징 뭐 이런 여러 가지 엑셀런트 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게 하려면 이게 중증도 관련 질환이 돼갖고 그 관련 질환으로 정말 중증도가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에필lep시 중증도 없습니다. 서저리도 없어요. 컨티뉴어스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비디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꼭지에 그 발작, 연속 발작은 그래도 이 난치성 중증도로 지원해야 그게 좀 그래도 코딩이 돼야 그래도 이제 관련 병원에서도 뭐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흐름을 따라가야지 옛날 얘기만 자꾸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거는 그 노이즈만 일으키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오셔서 그 올라오시죠. 손영민 교수님하고 학술이사님하고 그 사회이사님 여기 자리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먼저 다 바쁘셔갖고 이제 자리를 못했는데 이번 그 아카데믹 미팅을 그 기획하시는 이제 학술이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컨비네이션 세라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니셜 쓰고 안 되면 세컨드 세라피에서는 세컨드 못 넣어도 돼요. 세컨드 컨비네이션도 되고 뭐 3개, 4개 가도 되고 스위치 오버도 되고 그 스텝 세라피의 다양한 과정 중에서 획기적인 게 있을 수가 없죠.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30% 환자는 무조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드럭스터디를 통과해서 브리바라스템은 좀 센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 캠프 아래 들어가지 않게서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세게 가면서 그 난치성 환자 대상으로 스터디들이 그 임상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좋아서 그거 갖고 밀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는 솔직히 해서 우리 버젯을 아껴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를 어디다 쓰는 디스트리뷰션 날에서는 그 균형을 못 맞춘 거죠. 결국은 경제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 코리아 패싱을 안 하려면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적절한데 잘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절한데 잘 쓰기 그거를 그 정치적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감기 환자 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느낌 여러 가지 복잡한 맞물리면서 복잡한 다이나믹스도 얘기하지 그 이슈화되는 뭐 몇 가지 글쎄요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깊게 생각해 봐서 그 네이티브한 컨디션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1일부터 이제 2기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1기 센터장이셨던 홍승모 교수님께서 아직도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세요. 신문 기사에도 센터장이라는 이름을 쓰시고 그건 실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현재 뭐 1기 대표 중이었던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시스템을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반납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개소식 때도 제가 이런 보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자분들께서 2기 렌지션 스타는 따로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제대로 출범을 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봇 말씀하셨는데 로봇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첫 로봇이 저희 복지부 예산으로 삼성소년병원의 로사라는 회사의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좀 고가의 장비이고 그 이후로 3대가 더 들어왔는데 두 번째 들어온 데가 해운대 백병원, 세 번째가 이대목동, 세 번째가 모델로 네 번째가 이대목동병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총 4대의 이제 로봇이 현재 뇌전증 수술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그 사용 실태를 보면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병원에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제가 몇 케이스였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런 정도로 많이 못 쓰고 있어서 이 로봇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저희 홍보본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저희 처음에 수술이 이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상세히 우리 총무 이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러한 수술을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 되거든요. 수술은 로봇만 한 대 준다고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되고 팀이 구성되면서 그 팀의 이 능숙도, 팀의 그 러닝 커브를 거친 굉장히 전문화된 능숙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로 쏠림 현상이 모든 분야가 다 있지만 요즘 서울 쏠림 현상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대 예산이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는 벌써 예산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세대가 제대로 이렇게 잘 써지지도 못하는데 네 번째, 총 다섯 대 지금 기계가 도입이 될 텐데 올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벌써부터 좀 걱정이 태산이고요. 아마도 공무원들은 지방 균형을 위해서 서부권 어디론가 지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서부권 어느 병원에서 도대체 한 해 몇 건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로봇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외자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라고 그것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환자들이 원하는 거는요, 수술과 장비를 원하느냐, 환자들은 원하는 거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희 이번 지원 사업 하기 전에 약 260명 이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원하는 거는 복지 제도와 의료 지원입니다. 의료 지원이라고 하면 각종 감면될 수 있는 약값에 대한 그다음 의료 지원, 복지 제도라는 건 취업입니다. 취업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업 문제, 그 다음에 이 의료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이 세 가지 이슈를 저희가 이번 2기 렌즈지원센터는 메인 토픽으로 삼아서 저희들은 아예 몸으로 뛸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아주 경험 많고 잘하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각 구청, 소방서, 여러 가지 학교, 여러 가지 각 환자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그런 게이트키퍼들한테 아주 정확한 교육을 전달,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의 전문적인 상담도 그냥 건수 올리는 상담이 아니라
이 환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호전이 되고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나중에 밝히고 그거를 다 DB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상담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 항상 매년 학술대회마다 띠문이 있어요.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는 뇌전증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육성과 협력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AI라든가 혹시 오늘 저희가 이번에 기조 연설로 돼 있는 게 외국에서 오신 유전자 치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상당히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유전자 치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아주 선구적인 연구를 배워서 많은 젊은 우리 한국의 연구자들이 배워서 그걸 앞으로 우리의 어떤 연구 분야나 여러 가지 임상에 응용하고자 하는 게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또 AI라든가 다른 기타 AI가 머신러닝을 이용한 에필랩시 뇌전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많은 지금 심포지움이 예약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건 작년에 의정 갈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공의가 나가면서 전문의로 근무하시는 대학 교수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는 너무 이번에 학술대회인데 학술에 대한 어떤 초록이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당직 쓰고 외래 보고 수술도 같이 하고 연구까지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하고 막상 열어보니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초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연구 발표 세션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번엔 데이터 블리츠라고 해서 굉장히 젊은 연구자들, 뭐 펠로우급 아니면 조교수급들이 1년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연구를 굉장히 빠르게 하이라이트, 구현이라 부르는 뭐 디스커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적인 최근의 본인의 연구를 결과로 자랑하는 그런 데이터 블리츠 시간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10분이 들어와서 하실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뇌전증 분야의 대학에 있는 혹은 2차 기관에 있는 전문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데이터